이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뱉어버리게 되면 영락없이 또 비틀려 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을 하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도 역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어른을 통해서 배웁니다. 말, 행동, 생각, 전부 다 말이죠.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조합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해가면서 이리 해보기도 하고 저리 해보기도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거짓말을 처음 해보신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아이가 처음 거짓말을 하던 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아이의 거짓말이란 게 참 우습죠. 뻔히 보이는 그 거짓말로 어른이 속아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그 자체도 좀 발칙하고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사실이죠. 일상에서 아빠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이에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이에게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사과를 하지만 결국 아이가 만족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처음에는 어설펐던 것이 점차 성장하면서 교묘해지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거짓말들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을 했을 때 어른들로부터 혼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거짓말이라는 것을 할 생각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갔는데 혼나지 않으면 굳이 변명을 할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놀다가 못했다고, 늦잠 자느라 못했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들은 이 아이들을 위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저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죠. 또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가 읽는 문학작품, 드라마, 영화, 소설 같은 것들은 사실 다 허구예요. 쉽게 말해서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라는 말이죠. 이처럼 거짓말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이 됩니다. 아이는 아마도 처음에 엄마 아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혼날 거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엄마 아빠를 속상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위기 상황을 모면하면서 아빠가 쏟아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배운 거죠. 그리고는 그 거짓말이 들키자 속으로 그럴 겁니다. 이거 안 먹히네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할까요? 아마도 더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서 상대를 속이는 훈련에 들어갈 겁니다. 걸린 뒤에 후폭풍으로 박살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철저하게 속이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되겠죠. 아이가 머리가 좋고 상상력이 풍부하면 거짓말은 점점 더 풍성해질 겁니다. 이게 나쁠까요, 근데? 아니요. 아이는 정말 짱짱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 하나를 획득해가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가 어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배운다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요즘 그 연애폭력, 데이트폭력 같은 이야기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이 아이들, 어른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이성을 대하는 법, 그리고 이성을 생각하는 방법 같은 것들은 대부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또 주변의 친구들, 환경들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죠. 이 말은 있던 것들이 드러날 뿐이지 세상에 없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데이트 폭력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문제가 이제 와서 세상에 드러나고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아마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폭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참을만 했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왜 참았을까요? 야, 네가 참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하고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참을 수가 없으면 튀어나갑니다. 견딜 수가 없어지면 변화가 생기게 되죠. 임계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워서 견딜 수 없게 되면 아무리 상황이 안 돼도 더위를 피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죽겠죠. 그런데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어디 있을까 싶지만 이것도 각자 자신이 갖춰진 역량에 달린 것이라서 꼭 이렇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얼마 전 그 군대에서 얼차례 때문에 병사가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항명을 하던 어찌하던 해서 피해야 할 텐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버티니 결국 죽게 됩니다. 요즘 더위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잖아요. 어찌 그렇게 미련 맞을까 싶지만 평소 해오던 습관대로 그냥 행동을 했을 거예요. 참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는 왜 참는 것인지 하는 이해가 되질 않게 됩니다.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순응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아마도 본인은 죽을 것 같지만 죽는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만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저라면 그 연병장에서 항명을 했을 겁니다. 두들겨 맞던 군사재판을 받던 못하겠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건 저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요. 방법을 아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죽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감히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데이트 폭력도 똑같아요. 처음 폭력이 일어났을 때 끊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강도가 세지게 됩니다. 이래도 참을래 하고 말이죠. 이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둘이 없어요. 처음 폭력이 일어났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라내는 겁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좀 미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이 미성숙한 사람을 뭐하러 만나요? 사랑이요? 사랑이 뭔지 안다고요? 이 미성숙한 사람이. 그 사람 다 좋은데 폭력만 문제라고요? 아이고야, 참말로. 이 폭력이 문제라는 건 모든 것이 다 문제라는 말과 같은 건데 말이죠. 배운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머지 다른 것들을 어떻게 배웠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는 그냥 좋은 거죠. 좋은데 그 폭력을 해결하는 방법을 나는 모르는 거고요. 당연히 끌려서 만났을 거예요. 전생에 빚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렸겠죠. 이 빚을 갚기는 해야 하지만 빚을 갚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잘라내세요.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내가 다뤄낼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견뎌요? 이 원리를 모르면 지금 내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걸 다룰 실력이 된다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그렇다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할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과감하게 그걸 인정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용서를 빌어야죠. 왜? 내가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너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겠다라고 한 내 잘못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어떻게 상대를 용서해요? 다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폭력을 휘두르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짓을 못 하거든요. 하다못해 조폭도요, 돈이 안 되는 폭력에는 몸을 사려요.
현지 깡패들도 그걸 배워서 아는데 일반인이야 처음에 신고를 당해서 처벌을 받으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우리가 인정에 이끌려서 처음에 봐주니까 결국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처음 폭력이 생길 때 제대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무서워서 그 강단이 없다면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부모님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아마도 부모님들도 문제가 있는 분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식 인생 망칠까봐 두려워서 신고를 말릴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폭력을 당하는 분의 경우 아마 또 주변에서 그 참는 걸 보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 나에게 생겨요. 내가 폭력을 휘두를 놈을 불러들인다는 말도 됩니다. 폭력 참지 마세요. 지금은 참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이 과거에는 법보다 주먹이 빨랐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법이 이 세상에 보호를 해줍니다. 다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다라도 말을 하세요. 하다못해 허공에다라도 말을 하세요.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이 폭력을 쓰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감정을 푸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아마도 주변 어딘가에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폭력으로 감정을 푸는 걸 배웠을 겁니다. 이건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누군가와 싸웠을 때를 기억해보면 정말이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장난이 아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좀 커서 뭔가 들고 싸우고 쌈박질을 했을 때는 정말 그 강력했던 순간이 참으로 오래 갔어요. 무서웠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한번 물길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물이 그리로 흘러갑니다. 열만 받으면 집어내 던지고 주먹이 나가는 거죠. 폭력은 이런 식으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게임은 또 얼마나 폭력적이고요. 정말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인터넷으로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뭘 보고 접하고 배우고 있는지 사실 우리들은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재미난 실험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인데 남자가 뒤에서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음영에 돌고래의 모습이 있는, 그래서 이 그림을 성인들에게 보여주면 모든 남녀의 애정행위로 보는데 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돌고래가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 실험? 이 실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참 심플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이들의 생각은 어른들이 보여준 것을 통해서 인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될 겁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을 배운 사람은 폭력을 쓰라고 해도 쓰지 않게 됩니다. 폭력을 쓰는 게 더 힘든 세상이거든요. 이 폭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폭력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 데이트 폭력은 폭력을 쓸 환경을 우리들이 만들어서 벌어지는 자연현상입니다. 단순하게 그 폭력 근절을, 폭력을 쓴 사람을 처벌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폭력을 쓰지 않고 재밌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도 그 연애와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난무를 하는데 제 눈엔 참 다 좀 한심해 보이는 이야기들 뿐이어서 저런 방식으로는 도무지 제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은 도무지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지 말입니다.
요즘 정말이지 오만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읽은 책들,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게다가 요즘에는 그 유튜브 채널 만들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모든 얘기들이 다 비틀려 있어요. 뭐 사실 저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모르겠는 것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공부 중이고요. 다만 이 속에 차고 넘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들은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워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은 여자와 보고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는 수준의 이야기들입니다. 여자는 일단 잡아뜨리면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와 누가 먼저 잡아뜨릴까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무용담처럼 난무를 했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선배들을 통해서 주워들었던 거예요. 모르긴 해도 남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떠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변해서 차마 그러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같은 곳에선 여전히 남자들의 마초 기질을 자극하는 숱한 유언비어들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다고 뭐 크게 달라질까요? 제가 30대가 되자 이제는 유부녀들의 일탈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회자가 되더라고요. 뭐 한동안 유행했던 등산 모임에서 눈이 맞아갖고 내려오는 길에 모텔은 필수 코스라는 이야기부터 골프장에 돈 없는 애들이 골프 치고 싶어서 아예 남자 파트너들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잊혀질만 하면 심심치 않게 오만 이야기들이 다 들려옵니다. 인류 대학을 나와서 소위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 가정폭력을 휘두른다는 이야기,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스와핑을 한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오늘 들린 이야기도 아니고요. 뭐 하나 제대로 된 연애 이야기나 사랑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애와 사랑을 소설을 통해서 배우고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고 영화를 통해서 배울 뿐이지 정말 실제 세상에서 선배들을 통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들도 모르거든요. 그 이야기를 고지곧대로 믿고 배웠다간 정말 인생 골로 갑니다. 정말 황당한 건 사람들은 남들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취사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이 됐든 무엇이 됐든 주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쉽사리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장담을 하냐고요? 한번 봅시다.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심심치 않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와이프가 친정을 갔다고 해방이라고 그동안 뭘 할까 하면서 친구들을 찾는다는 이야기들이 당연하게 회자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남자들 사이에선 당연한 이야기라고 인식이 된다는 건 이 나라의 연애나 사랑, 결혼에 대한 생각의 수준이 다 그만하다는 말이에요. 과연 우리들은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이성이 무엇이고 이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이성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줄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물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교과 내용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과서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 전에 우리의 아이들은 이미 자기가 접한 환경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이 배워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뭔가 기준이 될 만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만 만들어져도요, 우리의 아이들이 더 이상 사랑과 연애로 고통받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그 또래 아이들보다는 좀 늦된 편이었어요. 제가 이성의 눈을 뜬 게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돼서였으니까요. 친구들이 발육이 빨랐던 건지 아니면 제 주변의 환경이 그랬는지 아이들은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늦된 편이라고 한 겁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랬어요. 제가 다니던 그 구인사 학생 수련회를 갔다가 부산 친구에게 꽂혀갖고 주소를 받고 펜팔을 시작한 게 이성에 대한 열병을 앓는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그 열병이 어머니의 편지 강탈이라는 방해로 몇 개월 만에 사그러들어 버렸지만 말이죠. 그때부터 연애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고 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때도 이미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만 넘어가면 그때쯤에 벌써 이미 성관계를 갖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었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말이죠. 최소한 저희 동네에선 그랬답니다. 이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 애는 안 그런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애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휩쓸려서 그렇게 됐다고 하죠. 이건 우리 세대에만 있는 서사가 아니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 정말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어머니는 좀 멋있었어요. 정말 요즘 아이들 못지않게 자식에 집착을 하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을 다 당신 자식들 대하듯 하셨어요. 제가 뭔가 친구들과 잘못을 하면 똑같은 놈 취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건달 생활을 하던 친구들도 저희 어머니께는 정말 꼼짝을 못하고 혼나기 일쑤였고요. 제가 어디 가서 맞고 다닐 놈은 아니라고 보셨는지 나가서 누구랑 쌈박질이라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제가 다친 것보다는 사고 안 쳤냐고를 더 걱정하셨지 말입니다. 여자 꼬시는 이야기도 다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배웠습니다. 선배들의 무용담, 나보다 까진 친구들의 무용담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들을 그 여자 꼬시는데 써먹어 가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터지면서 이성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나를 만든 건 그동안 나와 만나줬던 여자들 덕분이라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배운 건 이 세상엔 아직도 제대로 된 연애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일 뿐이고 서사인 거죠. 왜 그렇게 단언을 하냐면 이 세상엔 아직 완성된 인간이 없고 완성된 인생이 없다는 결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부처님들도 제가 보기엔 아직 미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또 몇 날 며칠 밤을 새야 되고 우리가 연애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시작할 수 없으니까 좀 얘기를 하기가 그런데 어차피 내일이라도 이 이야기를 이어가려면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하긴 할 것 같네요. 자, 한번 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럼 앞으로 과연 그 죄가 언제가 돼야 다 사라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미완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부처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처라고 우리가 하면 일단 서가모니 부처님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 서가모니 부처님 얘기를 해봅시다. 이미 부처님은 깨달았고 그래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났고 그렇게 열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3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분의 명호를 부르면서 공양을 바칩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죠.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남편이 승진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매달리는 영혼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을 거예요. 그 무게를 벗어 던지고 열반에 드셨다면 이 땅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 벌어지는 그 신비한 현상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소원을 빌어조지는 한 열반에 머무를 수 없지 않을까요? 이런 연계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모르니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인과의 법칙이라는 준엄한 대자연의 법칙으로 볼 때 그 업력은 분명히 사라질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상으로 볼 때 부처님의 이야기 역시 아직 미완의 스토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 모두가 보리마음 내어서 중생의 단계를 벗어날 때가 돼야만 비로소 부처님의 이야기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 지구별의 종교의 양대 산맥이 이러할진데 나머지 것들의 이야기는 더 말해서 뭐 할까요? 그래서 저는 단언을 합니다. 이 지구별엔 아직 연애와 사랑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가 없다고 말이죠. 각자 자기 환경에서 벌어지는 각자 자기의 이야기들만 있을 뿐이라고 말이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건 모두 동의하시나요? 이런 전제 조건 속에서 태어나다 보니 바로 지금 이 21세기입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일단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100세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100세를 살아내기 위한 전략을 좀 짜야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류사를 뒤집어 보면 100세 시대를 살아내는 전략이 없습니다. 전부 다 농경사회였고 집단화 시대였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낼 전략이 없어요. 다만 과거엔 어른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정보를 얻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인터넷을 검색하기만 하면 웬만한 정보와 지식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워낙 정보들도 산만하고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또 참거짓이 섞여 있어서 어느 하나만을 믿고 의지해서 산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 될 겁니다. 그만큼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일단 기초적인 교육은 필요합니다. 먼저 언어를 배워야겠죠.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정보를 얻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과학이라는 언어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와 지구별과 그리고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또 사회라는 학문이 있군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래서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이 지구별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을 해왔는지 하는 자료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걸 대한민국에서는 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친절하게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12년 동안 의무 교육으로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 시간이 좀 아까우면 검정고시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또 패스를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 살아내기 위한 지식, 정보들은 다 취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정작 사람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보이지가 않아요.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내려면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닌 다른 인간을 통해야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인간들과 의사소통이 되질 않으면요, 도무지 살아낼 길이 없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학교라는 울타리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도 그렇지만 나와 비슷한 또래들이 있으니 이 서툴고 어설픈 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 인간이 서로 어떻게 해야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조차 소통이 되질 않으면 이보다 좀 더 복잡한 사회라고 하는 세상에선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나는 자연이다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실패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을 하다 보니까 5만 가지 논리로 포장을 해서 그렇지 그 속에 있는 쏘가지들을 다 드러내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죽지 못해 산으로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는 말은 당신도 곧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말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또 한보따리가 될 테니 여기서 줄입시다. 아무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내려면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기초 지식과 사람을 대하는 기술을 먼저 습득해야만 제대로 된 인생 설계를 할 수 있어집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첨부를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성과 연애와 결혼과 출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인류에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보면 인간은, 특히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거의 대다수가 짝이 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취사선택이라는 이야기도 이 사회에 만연한 지 벌써 이미 오래됐고요. 아이를 낳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좀 냉정하게 쳐다보면 결혼과 출산이 생존 전략에 유리하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나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현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만약에 결혼과 출산이 나의 생존과 유리하고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이걸 거부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리는 거의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노고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부터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 사회 전부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생존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간단합니다.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아이들은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이 부모의 입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늘 튀어나오는데 아이가 어떻게 안 배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부모에게서 이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2차적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됩니다. 어떻게? 일단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나 남미의 커피 농장에서 힘들게 커피를 기르고 수확하는 농부에서부터 유통시장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것을 대한민국에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송수단을 만들어낸 사람들과 그 인프라를 깔기 위해 수고했던 또 그 많은 사람들까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가 접하던 접하지 않던 이 지구별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 인간들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내가 아닌 타인들이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만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실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 접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필요로 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겸손과 정성, 이 두 단어로 축약이 됩니다. 이 원칙만 지키게 되면 연애, 그까이 거는 별거 아닌 게 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이 두 단어가 부족해서 이런 대혼란을 겪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길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 우리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을 나비두고 엄한 길로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에게 연애가 왜 필요한지, 연애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성이라고 해도 친구와는 연애를 하지는 않죠. 그럼 연애가 뭘까요? 성관계를 갖는 사이라고 규정을 하기에도 참 뭐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섹스 파트너라고 하는 표현도 있으니까요. 섹스는 하지만 사귀지는 않는다고까지 합니다.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다는 말까지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 이야기가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먹은 어른들은 자꾸만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과거의 일이고요.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현재에 쓰이지 않는 이야기들은 좀 그만합시다. 우선은 인간과 인간 간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 지구라는 별에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별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타고 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 지구별은 이미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때론 일방향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 연예인들이 그렇죠. 일대 다수로 인식의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쌍방향일 경우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조차도 무조건 일방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인식을 못할 뿐 주고받는 에너지는 늘 쌍방향이거든요. 연예인들이 팬들의 사랑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인식을 하든 못하든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마치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영향력이 큰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별은 태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태양 같은 존재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쌍방향이 인식하는 좀 더 직접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는 부모님이 그럴 테고요.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선생님이 그렇죠. 조금 더 크면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종교에 빠지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쌍방향이죠. 이처럼 강력하게 나의 인생을 이끄는 역할을 하지만 정작 그 거리는 천차만별입니다. 부모님처럼 바로 옆에서 24시간을 함께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나 선생님 또는 직장 동료처럼 하루의 절반을 같이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죠. A는 퇴근 후에나 만나서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겨우 같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고 적음으로 마음의 거리마저 가깝고 멀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건 내가 하기에 따라서
상대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 뿐이죠. 이 반강제적인 상황은 왜 벌어질까요? 이거는 우리 인생학교 구독자님들이라면 이미 수차례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인간 탄생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작동을 합니다. 이 우주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서로 빚을 지고 빚을 갚아야 하는 인과의 윤회사슬에 얽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와 가깝게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와 서로 지고 있는 빚고리의 사슬이 질기고 깊다는 말입니다. 이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는 그 골이 아주 깊어서 24시간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친구들은 그 다음이고 직장 동료들 역시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붙어있는 시간이 반강제적이고 길면 길수록 빚고리가 깊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나는 것이 운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법칙을 딱 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술술 풀려갑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관계의 물리적 거리에서 심정적인 거리를 좁혀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부모는 전혀 모릅니다. 모든 아이가 다 똑같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엔 80억 개의 얼굴과 80억 개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 역시 이번 생애에선 부모가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처음 만나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 뿐입니다. 아이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아이는 싫어합니다.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까요? 아이는 정말이지 싫고 좋고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감추는 법을 모르죠. 이 부모가 현명하다면 자기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늘 관찰을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할 겁니다.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겠죠.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그럼 저건가? 저것도 아닌가? 해가면서 말이죠. 참 부모 되기 쉽지 않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인다는 노래 가사 돋지 말입니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자연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 빚고리 인연이기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겁니다. 이 콩깍지가 없으면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그런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자식에게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지도 않는 짓거리까지 다 동원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죠. 아이가 싫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자기가 생각할 때 필요할 거라고 느끼거나 해주고 싶은 것을 그저 강요할 뿐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이를 엄청 위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대부분 바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특히 엄마. 보고 듣고 배운 게 자기 부모의 비틀린 애정 때문인 셈이죠. 이 학폭의 주범들, 부모들은 자기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늘 항변합니다. 이 노키즈존이 만들어지게 만든 엄마들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죠. 당연합니다. 설마 알고 그러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죠. 우리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지 알지 못합니다. 모르면서도 스스로는 엄청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턱이 하늘을 향해 있고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원칙을 되새겨 봅시다. 겸손과 정성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정말 어릴 때부터 뼈에 새겨 넣어야 할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본 장비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연애 이야기로 가볼까요? 연애 대상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빗꼬리 인연으로 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콩깍지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죠. 뭔가에 끌린다는 거, 이것이 콩깍지입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는 이 이유 없는 끌림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다고. 그 이유를 못 찾는 이유가 바로 전생의 빚 때문이에요. 왜 좋은지, 왜 끌리는지 이해가 되질 않죠.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나를 보호하고 있는 수호신과 저 사람을 보호하는 수호신들이 서로 합의를 봐야만 연결이 되어서 인연이 됩니다. 이 말은 정말 어느 정도 인연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 인생을 사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들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내가 처리해야 할 미션이란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전생의 빚 때문에 인연을 만나게 되고 끌리게 됩니다. 다만 만남 이후에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문제들은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저 좋은 친구로 지낼 수도 있고요. 인생의 도반으로 삼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인생을 합작할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저 시절 인연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나의 선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말은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보자면 334라고 해야 할까? 그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 30%, 이걸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또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의 환경이 또한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40%는 나의 몫입니다. 즉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것들이 최소한 60% 정도는 되고 내 노력이 40%라는 말인데 60% 가운데서 이 한 30% 정도는 또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 한 70% 정도가 나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좌우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노력, 내 선택 40%를 잘하면 따라 움직이는 30%가 있어서 내 운명은 70%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30%는 어차피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딸려온 것이고요. 타고난 것 30%. 그래서 사주팔자는 내 인생에서 겨우 30%의 힘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운명아 비켜라 하고 큰소리 칠만 하죠. 아이고 오늘도 결국 연애 이야기는 발만 담그고 말았습니다. 연애의 대상은 무조건 빗꼬리 인연으로 옵니다. 내가 뭐 헌팅을 한다고 그러던데 그 헌팅에 걸리는 대상조차 빗꼬리 인연이 없으면 만나지질 않아요. 그렇다면 연애는 성별이 다른 두 이성이 친해져가는 과정이라고 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건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원리를 모르고 살았다면 알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상대방을 잘 모릅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잘 모르는데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알 리가 있을까요? 이 빗꼬리 인연으로 호감은 생기게 되어 있지만 그 호감을 표현하려면 일단 상대방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연애의 첫 관문입니다. 일단 인연은 정해져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앞으로 오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인연은 내 앞에 옵니다. 선을 보는 것도 인연이 오는 거예요. 소개팅을 해도 인연이 내 앞으로 오는 겁니다. 앱을 통해서 만나도 마찬가지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별로 인연을 맺는 방법이 다르니 오늘날엔 오늘날에 맞게 인연이 오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만나던 인연은 반드시 내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감이라고 하는 사인이 생기죠. 왠지 모르게 끌리는 그것이 사인입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걸 잘 몰라서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문제가 점점 꼬여가고요. 여기에서 그 여자를 꼬시는 법이라든지 남자를 매혹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유언비어 같은 낭설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좋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연애를 거는 건 뭐 어떻게든 되겠죠. 내 맘에 드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테고요. 문제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무리를 하게 되면 결국 지속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나의 실체를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실망은 결국 관계를 어렵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인연들이 어디 한둘일까요? 뭐 잠자리가 목적이라면 뭐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 건 뭐 저희 인생학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싶죠? 며칠 전에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 뭐라고 했죠? 바로 겸손과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연애에도 고스란히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살자입니다. 척을 하면 결국 나만 힘들어집니다. 시간을 빠르게 앞으로 돌려서 미래에 가보면 결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적절할래나? 직장 면접을 볼 때 우리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냅니다. 스펙도 빵빵하게 만들고 말이죠. 정말이지 나를 한껏 부풀립니다. 그렇게 뽑혔다고 칩시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에서는 좋은 인재를 뽑았다고 기대가 없을까요? 내가 제출한 서류들과 내가 했던 말들을 통해서 나를 생각해서 뽑았는데 나는 과연 그것에 부합되는 사람일까요? 물론 이 회사가 그렇게 허술한 곳은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려고 애를 쓰기는 합니다만 그게 어떻게 다 걸러지겠어요. 또 입사 지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식이라면 회사도 배겨낼 재간이 없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다 이 모양입니다. 과자를 사도 과대포장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어마무지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해서 선전을 합니다. 안 그런가요? 아니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라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솔직 담백한 사람이 아주 귀합니다. 오히려 점점 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애초부터 솔직 담백하게 삽시다. 아는 건 안다고 말을 하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줘야만 상대가 헷갈리지 않고 시간 낭비도 하지 않죠.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면서 참다가 나중에 폭발을 하면 그 뒷감당은 또 어떻게들 하시려는지 말이죠. 척을 한다는 건 상대를 기망한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싫은 건 싫다고 말을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말을 해서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줘야만 서로가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연에서 점지가 되어 있어 만나는 것이라서 이 묘한 이끌림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의 법칙을 믿고 솔직 담백하게 사세요. 그런데 이 솔직 담백하게 살라고 말하니까 말과 행동을 개차반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 소위 나쁜 남자, 나쁜 여자라고 부르더군요.
이건 솔직담백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인간이 덜 된 겁니다. 제발 착각하지 말고요. 겉껍데기가 멀쩡하고 포장지가 좋다고 거기에 홀려서 인간이 덜 된 연놈들을 만나면 나만 개고생합니다. 아무리 내가 인연에 의해서 끌리더라도 제발 좀 이런 건 거르세요. 우리가 하는 대단한 착각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거나 그 사람이 나 없으면 안 된다거나 또 그 사람이 나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거나 하는 꿈 같은 소리들 하지 마세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새겠냐는 말은 이럴 때 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좋아서 나를 꼬시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겠지만 결국 어떤 상황이 딱 오면요,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내가 편해지면 나한테도 말과 행동을 개차반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말과 행동이 개차반인 사람은 믿고 걸으세요. 오히려 그게 내가 그 사람에게 진 빚을 갚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도 개과천선을 하고 인성을 갖출 수 있는 기회라도 생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짝이 없을 것 같지만 꼭 자기 같은 사람, 좋아해 줄 사람을 만나서 인연이 됩니다. 왜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만 우리 인생 학교와 인연이 된 분들은 제대로 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라도 서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러버리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인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일단 정보를 좀 수집하고 배워야만 한다.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은 나의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 그런 정보와 지식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니 사람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과 정성뿐이다.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나에게 오는 모든 정보들을 받아두면 나는 저절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내가 접하는 모든 환경 그리고 인연들은 내가 이번 생애를 살아내기 위해 나에게 배당된 것들이다. 이 배당은 인과율이라고 부르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다. 그러니 불평불만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내가 지은 빚의 고리를 따라서 부모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인연도 만나게 된다. 어떤 인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친구나 연인은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 등등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제 수집이 됐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그 사람과 어떻게 친해져 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굳이 내가 먼저 나를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내가 가진 기질과 내가 갖춘 내공에 따라서 저절로 되는 거라서 이걸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해봤자 어차피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을 좀 줄이려는 노력은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말을 좀 줄이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 상대를 알게 되니까요. 이 말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 사람이 하는 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행동거지, 옷매무새, 아우라 같은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가 부드럽고 어휘가 풍부하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내공이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밥 먹고 똥 싸는 일처럼 평범하거나 일상의 가벼운 가십이라면 그 사람의 내공과 깊이도 딱 그만큼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상대들은 나를 모르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뭔 얘기를 하려는 건지. 더 많이 상대를 아는 사람이 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상대를 모르는 사람은 허구한 날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상대를 아는 사람은 상대에게 맞춰줄 수 있고 상대를 밀어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하면 상대가 싫어하는 짓만 하면 상대는 알아서 도망을 갈 테고요. 상대가 좋으면 상대가 좋아하는 짓만 골라 하니 상대방이 알아서 다가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만 하지 않아도 최소한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왜 사람을 대하는 일에 정성이 필요한지 이제 좀 보이시나요?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사람을 대하는 일을 소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말이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오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돈조차 발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갑니다. 연애하는 방법은 솔직히 이게 다예요. 친구를 만나는 방법도 결국 이게 다인 거고요. 사업을 하는 방법도 결국 이 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연애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할 얘기가 좀 많네요. 역시 이런 얘기가 좀 재미진 것 같아요. 그럼 좋은 인연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이야기는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인연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모 자식의 사이는 좋은 인연일까요? 친구는요? 여러분들에겐 어떤 인연이 좋은 인연인가요?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나한테 잘한다라는 건 내 기분에 맞는 거지 정말 그것이 나한테 잘하는 것인지는 또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이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인연은 그저 인연일 뿐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학교에서 늘 강조하지만 이 우주가 운행되는 유일무이한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 말은 인연은 우리들이 맺은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온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부모 자식도 이 인과율에 따라 서로 빚을 갚기 위해 맺어진 사이라는 거죠. 천륜이라고 부르는 부모 자식 사이도 인과율에 따라 맺어질 뿐인데 나머지 인연은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오직 서로에게 진 빚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와야 할 인연은 어떤 식으로든 인연을 맺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나와 인연이 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내느냐는 나의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껄끄러운 인연이라고 해도요, 내가 실력이 좋으면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령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아도 관계가 틀어질 일은 없다고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겠죠. 그 사람을 모르면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상대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현대교육을 받은 우리들의 모순이랄까 착각이랄까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들은 누구나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누구나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과 질은 다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다 달라서 같은 정보를 받아들여도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전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같은 물을 마셔도 소는 젖을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빵점을 맞고 누군가는 100점을 맞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머리가 좋고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데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이 머리가 좋은 방향이 다른 거예요.
수학적인 머리가 비상한 친구가 있고요. 음악적인 머리가 비상한 친구가 있으며 사교적인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저마다의 얼굴처럼 저마다 타고난 재주가 달라서 저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회적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는 설정을 해서 모두가 똑같은 잣대를 들고 정량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들을 저 사람도 알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죠. 그러나 한번 보세요. 운전을 해도 모두가 다 똑같은 교통법규를 가지고도 전부 다른 방식으로 운전을 합니다. 이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호등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죠. 속도를 위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저마다의 재주와 기질과 실력에 따라서 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은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미친 듯이 달리다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준수하죠. 그러면서도 신호등은 또 꼭 지킵니다. 아무도 없어도 한밤중이어도 말이죠. 인간은 절대 하나로 통일시켜 기준을 삼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이라고 하는 툴로 서로를 재단하고 평가하죠. 절대로 될 수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늘 상대적입니다. 깡패라고 누구에게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살면 절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깡패조차도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들, 자기 가족들에게는 엄청 끔찍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나쁜 놈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은 결국 또 나예요. 내 생각에 내 입장에서 좋고 나쁜 거지 근본적으로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허풍이 좀 세다면 그 사람과 뭔가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상대하면 됩니다. 누군가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나를 드러내거나 보여주지 않으면 됩니다. 거리를 두는 거죠. 원래 이 뒷담화라는 것은 나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하지 못합니다.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 원리로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는 것도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말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고 말이죠. 이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상대방은 나를 잘 몰라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도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인연이 되는 것 뿐인데 그 인연을 대하는 것은 나의 실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실력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간단합니다. 눈과 귀는 열어두고 입은 닫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오는 모든 정보들을 아니라고 거부하지 말고 일단 받아두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정보와 지식은 내 인생의 퍼즐 조각입니다. 퍼즐의 큰 그림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나에게 주어진 퍼즐 조각을 가지고 맞춰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퍼즐 조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인생의 퍼즐은 영원히 맞춰낼 수가 없죠. 그러니 나에게 오는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나에게 오는 모든 정보가 그러하듯이 나에게 온 인연들 역시 그런 퍼즐 조각들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연세를 좀 자신 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인연이 된 친구들을 지금까지 계속 인연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죠. 이 어릴 적에 아삼육이었던 이 친구들과 지금도 여전히 툭하면 퍽 할 정도로
그런 친구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친구들과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과연 못할 일들이 있을까요? 이처럼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단지 내가 나에게 준 것들을 못 챙겨 먹었을 뿐인 거예요. 기왕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인생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수준이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인연이 달라집니다. 그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서 어울리던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친구들 지금도 다 만나나요? 아마도 나와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을 겨우 만날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환경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르지 않나요?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내 사람됨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해질 테니까요.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건 나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묵자학이요 근적자적이라고 합니다. 검은 거 곁에 가면 검은 물이 들진 않는다 해도 검은색이 비치기라도 합니다. 또 이 말을 한 발 더 나가 뒤집어서 정의를 해보면 나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말도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교인이 되고 절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불자가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인연을 함부로 가벼이 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제1의 법칙이 뭐라고요? 겸손과 정성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뭔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